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출근길,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이토록 지치게 하는가? 그리고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삶에 작은 위로와 성찰의 시간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속삭입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화면 속 화려한 광고들은 우리의 부족함을 자극하고 성공 신화들은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서사 속에서 길을 잃고 타인이 정해놓은 성공의 좌표를 따라 숨가쁘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과연 진정한 행복일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 그 거대한 환영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풍요롭고 진실된 자신의 삶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여정의 시작은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일본의 한 쓰레기통 앞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정 중 일부러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을 구하는 경험을 선택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에게는 훌륭한 음식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으로 여겨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온몸으로 부딪혀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쓰레기통에서 나온 음식은 생각만큼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만은 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그 행위를 둘러싼 자아상이었습니다. 너는 성공해야 한다. 남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고 평생에 걸쳐 가족과 사회로부터 주입받은 목소리들. 그 목소리들은 쓰레기통을 뒤지는 자신의 모습을 실패자의 낙인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 머물며 깨달았습니다. 만약 나는 이런 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스스로의 이야기를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그곳은 그다지 끔찍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경험은 그에게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의 실제 경험이 아닌 경험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고통받는 걸까요? 우리 삶을 지배하는 이 보이지 않는 서사의 힘은 실로 막강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그 이야기의 주인이라 생각하지만 실은 이야기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삶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이 서사들을 얼마나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는 결국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의 문제와 내적으로 무엇을 경험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 즉 나의 이미지를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체면과 남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면 이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경험은 그에게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두려움의 실체와 마주하고 보니 나는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그의 삶을 올가매던 두려움의 상당 부분을 덜어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깊은 울림을 주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피터 레빈이 던진 질문입니다.
나는 충분히 많은 것을 해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충분한 존재인지는 잘 모르겠다. 여러분은 이 문장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충분히 해냈다는 것과 충분한 존재라는 것 사이에는 깊은 심연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시작점으로 삼아 충분함의 의미와 그 여정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수년 동안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지만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유명했습니다. 단지 아무도 나를 몰랐을 뿐이죠. 그는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의 일을 하세요. 그 일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의 내면에도 인정받고 싶은 자아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인정에 대한 갈망과 좌절감은 결국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나는 충분한 존재인가?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에고, 즉 자아입니다.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바로 그 결핍감 위에서 우리는 에고라는 구조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가 아니라 타인에게 비치는 나가 되어버립니다. 가톨릭 수도자였던 토마스 머튼은 타인의 마음속에서 사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존경하는지, 혹은 싫어하는지에 신경 쓰며 산다면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속을 떠도는 유령과 같습니다. 나는 충분한 존재인가? 라는 질문은 바로 이 분리된 자아, 근원과의 연결이 끊어진 자리에서 비롯되는 공허한 메아리인 셈입니다. 분리라는 단어의 어원을 아십니까? 이 단어는 떨어져 나가도록 준비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세상과 분리된 개별적 자아로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될 준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 분리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부추깁니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고립되고 분리된 존재라고 느낄 때 그들을 조종하기는 훨씬 쉬워집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만들고 특정 이념을 맹목적으로 믿게 하며 심지어는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복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스스로를 분리된 존재로 여기는 이 에고의 목소리를 따라 계속해서 파멸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지배해온 낡은 이야기들에서 깨어나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로 만드는지를 보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것인가? 사실 에고가 세상을 지배한 것은 문명이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 온 일입니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다릅니다. 이 방식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기후변화, 극심한 불평등, 사회적 갈등,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에고 없이 문명을 이룰 수 있는가?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뿐입니다. 현대의 기술, 특히 인공지능과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이러한 분리감을 더욱 심화시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는 자신들의 AI 기술 발전 덕분에 인스타그램의 조회 시간이 24%나 증가했다고 투자자들에게 자랑했습니다.
AI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게 된 나머지 우리가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물도록 우리를 원하는 곳에 가둬둘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과거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특정 목표를 가진 알고리즘에 의해 전례 없는 수준의 조건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청소년들의 외로움과 불행이 그 단적인 증거입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싹틉니다. 세상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치유와 트라우마, 그리고 명상이나 다른 형태의 수련에 대한 관심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어둠이 깊어질수록 그 안에서 깨어나려는 빛의 움직임 또한 강렬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마치 헤겔과 마르크스가 말한 변증법과도 같습니다. 모든 사회는 그 자체의 모순을 잉태하고 있으며 그 모순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싹트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 일,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한 일을 직면하지 않는 한 트라우마는 계속해서 우리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 렌즈를 통해 보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재앙을 향해 소용돌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하고 탐구하고 갈망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위기라는 한자가 위험과 기회라는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상투적인 말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분명 위험 속에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깨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한쪽에서는 유명 연예인의 연애사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세상의 민낯입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세상이 끔찍한 곳이며 오직 약육강식의 논리만이 통한다고 공공연히 말합니다. 친구조차 당신의 부와 아내를 탐낸다고 말하며 불신과 탐욕을 부추깁니다. 그들이 왜 그런 세계관을 갖게 되었을까요? 부처는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세상을 창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은 부처가 말하지 않은 것을 덧붙입니다. 그 마음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세상이 먼저 그의 마음을 창조했다는 사실을요. 어린 시절의 깊은 트라우마, 정서적으로 부재했던 부모와의 경험이 세상을 불신과 경쟁의 장으로 보게 만든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세상을 살아남는 유일한 방식이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그리고 마침내 그 잿더미 위에서 개인적, 사회적 트라우마에 기반하지 않은 다른 차원의 보살핌과 관심으로 무언가를 다시 세울 기회를 잡을 것인가? 과거의 모든 사회운동은 분리에 기반했습니다. 저들은 악당이고 우리는 선한 사람이다. 그들은 틀렸고 우리는 옳다. 하지만 비분리의 운동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안에도 그들이 가진 모든 속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타자화에 기반하지 않은 채 모든 존재의 이익을 위해 무언가를 움직이는 것. 그것이 가능할까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입니다. 핵에너지가 전기를 만드는 데 쓰일 수도 있고 수백만 명을 파괴하는 데 쓰일 수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느냐입니다. 분리에 기반한 시스템 안에서 기술은 또 다른 분리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넷을 보십시오. 저의 작업이 수백만 명에게 알려진 것은 인터넷 덕분이지만 만약 손가락을 튕겨 인터넷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인터넷이 인간의 뇌와 의식,
인식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은 지극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출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에게는 명확한 해답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역할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제가 보기에 세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최대한 명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탐구 자체의 중요성, 모든 것을 질문하는 그 태도를 일깨우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야기가 여전히 당신의 삶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탐험의 통로를 엽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 진실을 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에고의 구조는 너무나 섬세해서 때로는 진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 완벽해야 한다는 정체성이 진실을 보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종종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는 정체성의 하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갑옷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대한 성공이나 거대한 실패가 때로 그 역할을 합니다. 내가 원하던 모든 것을 얻었지만 여전히 외롭고 공허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혹은 내가 원하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이야기가 거짓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환멸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환멸이란 단어는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그 본질은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그런 극단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호기심을 갖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 속에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곤경에 처합니다. 이건 분명 이래라고 확신하는 순간 살아있는 현실 위에 죽음의 먼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물어야 합니다. 나는 기꺼이 나의 가정을 의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가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고 있는가? 다른 문화를 여행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신화를 의심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과거 북미 원주민 사회에는 포틀레치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주최자가 손님들에게 자신의 부를 모두 나누어주는 행사였습니다. 그들에게 부란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로 측정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 다른 세계관입니다. 성공 역시 강력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만 된다면 행복해질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저는 여전히 비참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외부의 어떤 성공도 내면의 고통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고통은 그 자체로 들여다봐야만 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 믿음은 어디에서 왔는가? 라고 호기심을 갖고 질문해야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많은 사람들은 큰 성공을 거두고 막대한 돈을 번 뒤에도 불만족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첫 번째 시도에서 효과가 없었던 것, 즉 더 많은 성공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방향성과 똑같습니다. 성장은 계속되어야 하고 GDP는 계속 올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낡은 서사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제가 하는 일,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 일은 모두 그 가능성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문제는 언제 그리고 제때에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나에게 무엇이 본질적인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형태를 갖추어 드러나기를 원하는가?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지 말고 세상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물어라. 그것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표현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충만한 표현이며 우주가 창조하고 나무가 자라며 생명이 펼쳐지는 것처럼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본질적인 자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 본질을 알아주거나 존중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닫아버리고 대신 페르소나, 즉 에고의 신념으로 가득 찬 성격을 발달시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잃어버렸던 본질을 다시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저의 소명은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과거의 폭정으로부터 그리고 사회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본질입니다. 자유를 위해서는 의식과 자각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그저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로버트 세폴스키 교수는 자유의지 같은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었던 것들, 즉 생물학, 환경, 그리고 그 상호작용의 총합에 불과하다. 그의 말은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저는 자유의지가 달성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자각과 의식을 필요로 합니다. 99%의 시간 동안 우리가 선택이라고 믿는 것은 사실상 조건화된 반응일 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분리된 개인이라는 자아의 거짓말로 기결됩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집단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단적으로 이 시스템을 다시 창조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변하면 시스템이 변하고 변한 시스템은 다른 종류의 행동을 보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화를 나누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변화와 발전, 그리고 자각이 가능하고 필요하며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이 모든 이야기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또한 그 직접적인 경험을 순간순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발전이 얼마나 빨리 어떤 속도로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다른 조건화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의 입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아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나는 무엇과 나를 동일시하고 있는가? 어떤 정보가 나의 정체성을 위협하는가? 그리고 나는 더 깊은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 기꺼이 나의 정체성을 제고할 의향이 있는가? 이 질문들과 함께 여러분 각자의 삶의 여정에 깊은 평화와 지혜